딱 3초였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 말입니다. 2019년 4월 평양인민문화궁전. 한 남자가 금빛 훈장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칭호는 공화국 영웅. 북한 수소폭탄을 설계한 최고의 핵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고향 강계에서 그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6살 조카가 새까맣게 구운 쥐를 뜯어먹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만든 폭탄이 이 아이에게 쌀 한 톨 주지 못했구나. 훈장을 던져버린 영웅은 왜 8명의 가족을 태우고 죽음의 지뢰밭으로 돌진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4월 평양인민문화궁전. 저는 그날 난생 처음 금빛 훈장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공화국 영웅. 49회를 살면서 받아본 가장 무거운 칭호였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훈장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번쩍번쩍 눈이 부실 정도로요. 연회장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고 고위 간부들은 제 손을 잡으며 동무 덕분에 조국이 강해졌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밤잠을 줄여가며 설계한 수소폭탄이 인민을 지킨다고요.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을 보호한다고요. 그게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연회가 끝난 뒤 저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자강도 강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오래 떠나 있어도 산천은 그대로고 어릴 적 뛰어놀던 골목길은 눈 감아도 그려지는 법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손잡고 땔감 구하러 가던 그 험한 산줄기도 여전했습니다. 강계는 겨울이면 코끝이 얼어붙을 만큼 추운 곳인데 그때는 아버지 손이 따뜻해서 춥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밤인데도요. 배급이 끊겨서 전기를 아끼는 거라고 재수가 말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동생의 아내와 6살 조카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삼촌이다, 민수야. 제가 부르자 조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 애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갈비뼈가 다 보였습니다.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앙상했고 볼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6살짜리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애 손에 들린 것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무언가. 처음엔 뭔지 몰랐습니다. 가까이 가서야 알았죠. 쥐였습니다. 잡아서 불에 구운 쥐를 그 애가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새카맣게 탄 쥐고기를요. 아이의 작은 이빨 사이로 검은 살점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가슴에서 번쩍이던 금빛 훈장,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쥐를 씹고 있는 조카. 그 두 장면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수소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무기를요. 그런데 그 조국에서 제 피부치가 쥐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요. 내 머릿속 공식이 폭탄이 아니라 쌀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무기 대신 조카 한 끼 먹일 밥이 되었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조카의 앙상한 손가락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한 건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하려고 비밀 창고에 들렀는데 거기서 저는 또 한 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핵 기술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 내역이었습니다. 금액 옆에는 사용처가 적혀 있었는데요. 독일제 승용차, 스위스 시계, 프랑스 와인, 고위 간부들의 사치품 목록이었습니다. 인민을 먹여 살리는데 쓰인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제가 밤새워 만든 기술이 제 조카에게 쌀 한 톨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 달린 훈장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무거운 게 아니라 부끄러웠습니다. 금빛 훈장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조국을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고위층의 사치를 위해 일한 거였습니다. 제 조카가 쥐를 먹는 동안 그들은 프랑스 와인을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체제가 썩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해 여름 아들 준혁이의 입대 영장이 날아들었습니다. 15살. 이제 겨우 중학교를 마친 나이인데 3개월 뒤면 최전방에 배치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군 병원 간호사로 15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걸 봤겠습니까?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병사들이 굶어서 쓰러지고 약도 없이 죽어나가는 걸 숱하게 봤다고요. 훈련 중 사고라고 하지만 절반은 영양실조라고요. 우리 준혁이만은 저 지옥에 보낼 수 없다며 탈출하자고 했습니다. 가족 전부 다 같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탈출이라니. 그건 반역이었습니다. 들키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을 보니 저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76세, 6.25 참전용사, 평생을 당해 바친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안방에서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로, 고혈압 약이 떨어진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빈 약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저는 준혁이의 입대 영장을 내밀며 탈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조국을 배신하겠다는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조국이 먼저 우릴 배신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고향에서 본 조카 이야기를 했습니다. 쥐를 잡아먹던 6살짜리요. 연구소 비밀 창고에서 본 장부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든 기술로 번 돈이 인민한테 한 푼도 안 갔다고. 전부 간부들 호주머니로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여쭤봤습니다. 6.25 때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게 뭐냐고요. 이 땅이 아니라 가족 아니냐고요. 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손자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오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거실 문이 열리더니 준혁이가 들어왔습니다. 입대 영장 이야기를 듣고 잠을 못 이룬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내려다보셨습니다. 나뭇가지처럼 가는 손가락. 아직 총도 제대로 못 쥘 것 같은 어린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25 참전용사, 평생 눈물 한 번 안 보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게 이런 거였냐고. 내 손자를 굶겨 죽이는 거였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준혁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벽에 걸린 낡은 훈장을 바라보셨습니다. 6.25 참전 공로 훈장, 70년 세월의 빛이 바랜 쇠붙이였습니다. 이 쇠붙이 하나가 뭐라고 아버지가 낮게 읊조리셨습니다. 그 목소리에 평생의 허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자고, 다 같이 가자고. 6.25 때 지키려 했던 건 이 땅이 아니라 가족이었다고. 그날 밤 우리 가족 8명의 탈출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와 아내, 준혁이와 10살 딸 수진이, 그리고 재수와 6살 조카 민수. 8명 모두가 살거나 8명 모두가 죽거나 그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뒤 저는 연구소에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척했습니다. 의심을 사면 안 됐으니까요. 낮에는 웃으며 동료들과 인사하고 밤에는 탈출 루트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연구실의 김 박사가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안 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 간다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이 연구원이 사라졌습니다. 역시 건강 문제라고 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3명이 그렇게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서 건강상의 이유라는 말은 다른 뜻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거나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핵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우리를 정리하려는 거라고요. 토사구팽,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겁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되니까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연구소 메인 서버에서 핵심 데이터를 빼내기로 했습니다. 손톱만 한 마이크로칩 하나에 수소폭탄 설계도와 핵심 공식을 담았습니다. 이게 있으면 남쪽에서 저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게 없으면 가족 8명이 그냥 북송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칩을 구두 밑창에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국경 근처 분소로 파견 신청을 냈습니다. 노후 장비 점검이 필요하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허가가 떨어지면 그 길로 가족을 데리고 탈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파견 허가가 난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려는데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보위부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동무,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보위부 장교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요즘 왜 밤마다 서재에 불이 켜져 있느냐고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웃인지, 동료인지, 아니면 가족 중 누군가인지. 북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신고하고 남편이 아내를 밀고 하는 곳이니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파견 준비 때문에 자료 정리를 하고 있었다고요. 장비 점검 보고서를 미리 써두려고 했다고요. 보위부 장교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뜯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눈을 피하면 의심받으니까요. 한참 뒤에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 거라고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이번 주 안에 떠나야 한다고. 보위부가 냄새를 맡았으니 다음번에는 질문이 아니라 체포영장을 들고 올 거라고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우리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2019년 11월의 어느 새벽, 바람이 칼처럼 매서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소의 권한을 이용해 특수 장비를 빼냈습니다. 방사성 물질 운반용 특수 컨테이너였습니다. 겉면에는 해골 표시와 함께 치명적 방사능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북에서 이 표시가 붙은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납으로 차폐된 내부 공간이 있었거든요. 방사선을 막기 위한 구조인데 저는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사람을 숨기는 용도로요. 새벽 4시 가족들이 하나씩 컨테이너에 올랐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부축해서 들여보냈습니다. 76세 노인이 좁은 공간에 웅크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몸을 낮추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다가 놓으셨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10살 수진이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재수는 6살 민수를 업고 기어 들어갔습니다. 민수에게는 미리 단단히 일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 내면 안 된다고요. 소리 내면 우리 모두 죽는다고요. 마지막으로 준혁이가 들어갔습니다. 15살 아들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아버지가 꼭 데려가겠다고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닫았습니다. 납으로 된 문이라 무거웠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트럭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밀 물질을 국경 분소로 운반한다는 가짜 명령서를 조수석에 올려뒀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까지 2시간,
그 2시간이 2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검문소가 보이자 저는 트럭을 세웠습니다. 군인이 총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명령서를 내밀었습니다. 군인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뒤에 뭘 싣고 가느냐고요. 저는 창문을 내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치명적인 방사성 시료가 들어있다고요. 보호 장구 없이 1분만 근처에 있어도 동무들 몸속 장기가 다 녹아내릴 거라고요. 그래도 열어보겠느냐고요. 제 눈빛에서 서늘함을 읽었는지 아니면 방사능이라는 말에 겁을 먹었는지 군인은 주춤하며 물러섰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트럭을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검문소가 점점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숨소리를 방사능이라는 공포 뒤로 숨기고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검문소도 같은 방법으로 통과했습니다. 방사능, 그 두 글자가 우리 가족을 지켜준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납으로 밀폐된 컨테이너 안에서 가족들이 숨 쉴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세 번째 검문소를 지나자마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사능이라는 말이 통했습니다. 이제 국경까지 두어 시간만 더 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백미러를 봤더니 검은 차량 3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보위부였습니다. 검문소에서 연락이 간 모양이었습니다. 수상한 트럭이 방사성 물질을 싣고 국경으로 간다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저를 의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추격대 차량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확성기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트럭을 세우라고요. 멈추지 않으면 발포하겠다고요. 그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끝입니다. 컨테이너를 열면 방사성 물질 대신 가족 7명이 나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끝장입니다. 그런데 더 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밀폐된 컨테이너 안의 산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납으로 차폐된 공간이라 공기가 통하지 않았거든요. 계산상으로는 3시간이 한계였습니다. 이미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핸들을 꺾었습니다. 일반 도로를 버리고 옆길로 빠졌습니다. 핵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뚫어둔 비밀 산길이었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길, 낭떠러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닦아둔 길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1분이라도 빨리 이 산을 넘어야 가족이 숨을 쉴 수 있다. 비포장 산길로 트럭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가족들이 이리저리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헤드라이트를 껐습니다. 달빛만 보고 달렸습니다. 추격대가 우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게요. 뒤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탕, 탕탕. 총알이 트럭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이었습니다. 핸들을 조금만 잘못 꺾어도 트럭째 굴러떨어지는 겁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한 순간을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모릅니다. 달빛조차 보이지 않는 숲속을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때렸습니다. 앞이 안 보여서 감으로 달렸습니다. 그때 컨테이너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처음엔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곧 연달아 울렸습니다. 쿵, 쿵쿵, 쿵쿵쿵. 점점 빨라졌습니다.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살려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산소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 가족이 그 안에서 질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끼. 금속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었습니다. 트럭 전체가 덜덜덜 떨렸습니다. 언제 엔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쿵쿵쿵쿵. 컨테이너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더 빨라졌습니다. 끼. 엔진이 또 울부짖었습니다. 제 귀에는 그 두 소리밖에 안 들렸습니다. 가족이 살려달라고 두드리는 소리, 트럭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 그 사이에서 저는 핸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조금만 더. 얼마나 달렸을까요?
드디어 추격대 차량의 불빛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그들의 차는 따라올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트럭을 세우고 뛰어내렸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가족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헐떡이며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7명 모두. 저는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이 남아 있었습니다. 트럭이 멈춘 건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앞에 진흙 수렁이 있었거든요. 바퀴가 푹 빠져서 꿈쩍도 안 했습니다. 저는 이중 바닥을 열고 가족들을 꺼냈습니다. 모두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산길을 달리는 동안 얼마나 부딪혔겠습니까? 어머니는 기어 나오시다가 주저앉으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신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셨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앞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지뢰밭이었습니다. 비무장지대 인근의 그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6.25 때 묻은 지뢰가 아직도 남아있는 곳, 해마다 사람이 죽는 곳, 여기를 지나야 남쪽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76세 아버지, 74세 어머니, 아내와 재수, 15살 준혁이와 10살 수진이, 6살 민수, 이 사람들을 지뢰밭으로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일할 때 지형 분석 자료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핵실험 후 낙진 확산을 계산하려면 지형을 알아야 했거든요. 그때 이 지역 지뢰 매설도를 얼핏 본 기억이 났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대략 어디가 위험한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발자국만 밟고 따라오라고요. 한 발짝도 벗어나면 안 된다고요.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내가 수진이를 업었습니다. 재수가 민수를 안았습니다. 준혁이는 제 바로 뒤에 섰습니다. 저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사각, 마른 풀 밟는 소리가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숨을 참고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뭔가 툭 걸리면 그대로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 8명이 한꺼번에요. 뒤에서 가족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신음소리, 민수가 훌쩍이는 소리, 아무도 말은 안 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30분인지 1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수진이가 넘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돌부리에 걸린 거였습니다. 아내가 몸을 날려 수진이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뢰가 터지나 끝인가? 1초, 2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다가가 아내와 수진이를 일으켰습니다. 아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추격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도 우릴 쫓아 지뢰밭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는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요. 그리고 계속 걸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에 뭔가가 보이는 걸 느꼈습니다. 철조망이었습니다. 남쪽 철조망. 저 너머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다 왔다고요. 조금만 더 힘내라고요. 가족들이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질질 끌려오다시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한쪽, 준혁이가 한쪽을 부축했습니다. 철조망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우리는 탈북자입니다. 쏘지 마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불빛이 비춰졌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지만 우리를 향한 총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뒤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추격대가 올 수 있으니까요. 한 군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몇 명이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8명이라고요.
전부 가족이라고요. 군인들이 철조망 한쪽을 열어줬습니다. 가족들이 한 명씩 넘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넘으실 때 군인이 부축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넘자마자 주저앉으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신 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넘었습니다. 남쪽 땅을 밟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손으로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살았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군인들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초소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되는 방은 북에서 고위 간부 집에나 있는 건데 여기선 초소에도 있었습니다. 군인 하나가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컵라면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요. 8개. 저는 그 라면을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북에서 저는 수소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를요. 그 기술로 나라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면 한 그릇이 그 모든 것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숨기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옆을 보니 아버지도 울고 계셨습니다. 라면 그릇을 든 채로요. 평생 눈물을 안 보이시던 분이 또 우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그 한마디에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49회를 살면서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민수가 라면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맛있다고요. 북에서 쥐를 먹던 애가요. 그 웃음을 보니까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탈북민들이 남쪽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이상했습니다. 북에서는 밖에 나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여기선 그냥 나가면 됐습니다. 며칠 동안은 문 앞에서 망설이다 들어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감시원이 숨어 있나 싶어서요. 마트에 처음 갔을 때 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건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라면만 해도 수십 가지였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다 가짜야? 진짜 이렇게 많아?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진짜란다. 북에서 저는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제 가족은 쥐를 잡아먹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아무 기술 없는 사람도 라면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자유였습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가전제품 부품을 만듭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굶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준혁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입대 영장 때문에 떨던 아이가 이제 21살 청년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남쪽 군대는 밥을 굶기지 않더군요. 수진이는 고등학생입니다. K-팝을 좋아하고 휴대전화로 친구들과 수다를 떱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13살입니다. 쥐를 먹던 애가 피자를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가 됐습니다. 가끔 그때 일을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일되면 내 뼈를 강계 땅에 묻어다오. 저는 약속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요. 지금도 저는 가끔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거기엔 아직도 제 손끝에서 탄생한 그 무서운 설계도들이 무기가 되어 남아있을 겁니다. 그 무기가 쓸모 없어지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통일이 되는 날이요. 그날이 오면 저는 아버지 유고를 들고 강계로 갈 겁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손잡고 땔감 구하러 가던 그 산에요. 아버지를 거기 묻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가족 8명의 목숨을 걸고 이 자유를 샀습니다. 그러니 이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가끔은 북쪽에 남은 사람들을 떠올려 주십시오. 아직도 쥐를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굶어 죽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라면 한 그릇의 행복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